야, 이게 정말 우리 정 회장님께서 정말 이제는 저승에서도 정말 좀 기쁘시겠구나. 진짜 그 인터랙티브 미디어라는 게 그런 파워가 있더라고요. 정말. 네, 그래서 저는 아주 거기서 큰 용기를 얻고 제가 하는 일에 좀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제 나름대로 고독하지만은 보람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저는 거기 인터넷이면 아주 굉장히 거기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 책의 서두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요. 참 제가 정말 원장님 같은 분께서 좀 이렇게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정종 회장님은요. 시대적인 배경, 우리나라 뭐 정치, 사회 뭐 여러 가지 기반 이런 여건을 비교했을 때 정말 금세기에 세계 어느 경영인보다 아주 특출한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피터 드러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정종 회장님은 우리나라에서만 기르고 이럴 뿐이고 이게 세계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저력이라든가 도전정신, 창의력 이런 것이 하나의 아이콘으로서 세계에 포지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뭐 그런 일을 담당하신 원장님께 말씀하시는데 이거는요 정말 현대 브랜드를 쓰는 몽자 돌린 후대의 얘기가 아니라 국가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그거를 정말 저기 원장님께서도 정말 그 관심을 가지셔야 될 뿐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거 잘 인용해가지고. 아 정말 해야 됩니다. 우리 세계 아니 그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강의를 한 200회 이상 뭐 지난 한 10여 년 다녔는데 제가 그 질문 못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책에도 그러는데 그 질문을 못하는 답변이면 강의를 끝나면요 묻는 질문이 있어요. 아니 정주영 회장님께서 그 시골의 어려운 시골 학교에서 그 이 도회도 아니고 어렵게 잘하셔가지고 겨우 옛날에 그 소학교 나오셔가지고 그다음에 사회생활도 무슨 그럴듯한 사회생활 하신 게 아니고 무슨 뭐 부두 노동자 건설 현장에서 돌찜지고 쌀가게 배달 소년으로 시작하셨는데 아니 어떤 그 이 전기나 이분 그 발자취에 나타나는 상상력, 창의력, 그다음에 국제 문제나 국내 문제, 정치나 경제 현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 예지력, 탁견 이런 걸 어떻게 어디서 그런 것을 가지셨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대답이 한 가지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위해서 하늘이 내신 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사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피터 드러커가 제가 이제 그 정 회장님 만나실 때 그 피터 드러커 통역을 제가 해드렸는데 피터 드러커가 이제 정 회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정종 회장님 연구를 하고 느낀 건데 역시 탁월한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머리에서 배울 수 있는 건 극히 한계고 이 기능과 이 기법에 대한 건 열정, 가슴. 그 사람은 그때 그 거트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타고나야 되는 건데 정말 내가 당신을 통해 가지고 내가 거트라는 걸 그래서 타고나야 된다는 느낌을 근데 당신이 내가 주창해온 이런 그 이 기업가 정신이면에 너무나 극적인 산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게 저도 이분 말을 인용하는 걸 끝내요. 그래서 정말 세계에 내놓으면요 서양 독자들 나는 매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독자들도 그렇고요. 중국엔 특히 우리 시대에 그렇다면 이런 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너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런 거에서 좀 저기 뭐야 원장님 좀 공감대를 좀 표현해 주셔서 저도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지금 자리를 약간 이쪽으로 좀 당기면 이렇게? 아니 당긴데 어디 카메라 괜찮겠어요? 어느 정도부터 지금 됐습니까? 이런 좋은 장소가 있는데 괜히 헤맨대요. 됐습니까? 요렇게 가능하겠어? 소리가 다 담겨져서요. 일부러 연속성을 위해서 저는 옷이나 타이를 똑같은 걸 입고 왔어요. 걸려요? 괜찮아요. 네. 그럼 계속 이어가지고
일단 오늘 부분별 뭐 경영 스타일이라든가 정치 관련이라든가 또 대북 사업, 사회복지 사업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먼저 창업자 경영 스타일 관련한 질문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창업자께서 어떤 결정할 일이 있을 때 혼자서 많이 결정하는 편인지 아니면 주변의 협조를 많이 구하는 편인지 어떤 편을 이제 선호하는지. 저는 거기서 두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정 회장님 당대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장점으로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만은 정 회장님께서 뭐 그야말로 이 저기 뭐 천수만 방조제 때 그 정말 그 폐선을 이용한 그런 공법 같은 거를 예로 들다시피 원래 회장님 스스로가 주관이 확실하고 어떤 사안을 보는 통찰력이라든가 이런 상상력이 원래 뛰어나셨기 때문에 제가 관찰한 바로다는 현대그룹을 이끄실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경련 회장님으로서 재계를 이끄실 때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앞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뭐 주위 사람들 의견을 수렴하고 듣고 그러시지만 항상 생각이 이렇게 앞서시니까는 정 회장님께서 주위 의견을 듣고 참고하시더라도 언뜻 보면은 혼자 이렇게 다 주관하시고 혼자 앞서시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죠. 원래 개성이 강하시고 뭐 이 저 리더십이 뛰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앞선 생각, 앞선 그런 계획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뭐 정 회장님께서 이제 뭐 굉장히 앞서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신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진짜 실제 정말 커다란 그 이 회사의 정말 그 이 방향을 결정하고 큰 사업을 결정하시는 분은 최종적으로는 뭐 CEO시니까는 혼자 결정하시지만은 그 과정에서는 뭐 이 굉장히 합리적으로다가 이 계열사 사장이나 이 참모들 의견을 수렴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개성이 강하시고 뛰어난 그런 그 예지력을 해서 주위에서 보기에는 뭐 혼자 뭐 그야말로 독선적인 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겠죠. 네. 그런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또 창업자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대단히 경계했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말을 할 때 불효용도 떨어지고 막 그렇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뭐 그러나 이제 항상 그런 이 아주 강한 그런 이 결행력이라든가 강한 주관을 가진 분들은 이제 항상 이제 그런 면이 뭐 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될 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일이 잘 안 풀릴 때. 물론 이제 뭐 그러나 뭐 겉으로다 그거 뭐 내가 이렇게 잘못 결정해서 뭐 이렇게 후회하시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본 일이 제가 관출이 없고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결과를 어떻게 하면은 이 선순환으로다가 만들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일반에게는 이제 뭐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파악한 바로다는 80년대 초에 이제 정종 회장님이 이제 우리도 전자산업을 이제 참여하자라는 거를 이제 발표해 가지고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뭐 소위 소비 가전제품 쪽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물론 이제 반도체까지도 이제 계획을 하셨을 때 그때 이제 국내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하면은 기존의 이 가전업체 인 이 삼성전자라든가 일전자는 저는 당연히 긴장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뭐 정말 막강한 그런 이 결행 능력과 그런 창의를 가진 정조 회장이 가전 쪽을 참여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가전이라는 거는 뭐 이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뭐 무슨 자본이 있고 그래도 이제 바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생산 라인도 깔아야 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거는
기능공을 이제 그 기술자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냉장고를 만들든 TV를 만들든 무슨 뭐 세탁기를 만들건 에어컨을 만든 간에 그 생산 라인은 무슨 어느 시간을 가지고 설비하고 라인은 돈 가지고 된다 하지만은 그거를 만들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1, 2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인데 물론 이제 노동시장도 이제 뭐 시장 원리가 작용이 되잖아요. 뭐 더 좋은 대우를 하면은 그런 기능공들이 몰려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업계에서는 무슨 그거를 이제 주장했냐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 정부에 강력히 항의성 그 로비를 해가지고 그런 그 이 저 중요 기능공들을 스카웃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입법을 뭐 할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입법이 됐는데 아 그러면은 어떻게 그 무슨 뭐 그 인력이라는 건 돈 가지고 무슨 뭐 한 1, 2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대한전선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뭐 이 회사 이름은 대한전선이지만은 실제 거기서는 TV도 만들고 칼라 TV도 만들고 냉장고 만들고 무슨 에어컨 만들고 하는 가전업계예요. 물론 이제 삼성이나 LG보단 뒤떨어지만은 이미 생산 설비와 공장과 기술 인력을 다 가지고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해외 수출은 김우중 회장이 이끄는 대우그룹을 통해서 해외 수출을 하고 국내 시장하고 이제 생산을 이제 그 당시에 설 회장이라는 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뭐냐면 설 회장이 대한전선 그 이 가전 부분을 그야말로 내놓으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자기 이제 이 저 현대그룹의 이 저 고급 임원으로 다 있는 자기 친구들이 또 이제 정주영 회장님 휘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현대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정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정말 뭐 인력서부터 생산 설비서부터 모두 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섭외를 하는데 정주영 회장님께서 이제 밑에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한전선의 설 회장 친구 되는 정주영 회장님 그 휘하에 최고 경쟁들이 정주영 회장한테 기해서 이런 오퍼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이 오퍼가 뭐 예를 들자면 저 제시 가격이 얼마야? 그럼 제시 가격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은 이게 당연한 거죠. 어쩌면은 아니 그 양반이 회사를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회사를 뭐 우리한테 이렇게 넘기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제시한 가격을 그걸 뭐 우리가 뭐 바로 받아들이는 게 어딨어? 응? 그걸 다시 한번 뭐 협의해봐. 그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이제 이 휘하에 이제 담당하는 그 최고급 인물들은 이거는 굉장히 유리한 가격인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회장님께서 좀 수락해 주셨으면 좋은데 다시 이제 이 재고해보라고 명령한 게 당연한 거죠.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그 설 회장한테 설 회장께서 이거를 좀 뭐라 그러나 이 어떤 상업적인 그런 냉정한 그런 거래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거를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에이 그러면 말이야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존심을 굉장히 상한 거죠. 나는 나름대로 다 굉장히 성의를 내서 좋은 조건을 정 회장님 측에 제시를 했는데 그걸 다시 뭐 협상에 들어오다니 그래서 이 양반이 그거를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다가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그냥 뭐 더 이상 상담을 진행을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 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는 김우정 회장한테 그냥 넘겨버려가지고 그때 그 실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가전 부분은 뭐 현대가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뭐라 그러나 성사를 못 시키는 그런 게죠. 이를자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이죠. 그래서 하나 아쉬운 거는 그래도 만약 밑에 이 담당했던 당시 임원들이 정주영 회장님한테 좀 혼나는 일이더라도 그걸 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설득을 했더라면은 우리나라 정말 이 가전업계가 이 방향이 달라지고 현대전자가 정말 가전 부분에
뿌리를 내려서 오늘 정말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가전제품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는 그런 현대전자가 그 당시에 탄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까운 정현종 회장님을 가까이 모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면 또 우리 구주자께서 같이 활동 70년대, 80년 주로 했는데 그때 같으면 이 형제들이 회사 경영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 형제들과 창업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는 사업적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저는 이제 뭐 정종 회장님뿐만 아니라 그 형제분들이 다 전경련에 관여되고 또 이제 정인영 회장님은 이제 국제통이시기 예. 때문에 한참 활동하실 때 전경련에서 이렇게 이 주관을 하는 여러 가지 국제 회의나 국제 프로젝트나 이런 쪽에 정 회장님께서 참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접할 기회도 있고 또 정 회장님께서 참 영어를 잘하십니다. 네. 그래서 정인영 회장님도 제가 이렇게 가까이 뵙고 가까이 모실 기회가 있고 또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 같은 걸 보고 정인영 회장님께서 저를 참 이렇게 아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인연이 정세영 회장님은 네. 한영경제협력위원회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정종 회장님이 이제 정세영 회장님한테 인계했기 때문에 네. 한영경제협력위원회를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제가 당연직 사무총 책임을 맡으니까는 그래서 정세영 회장님도 제가 가까이 모실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멘트를 하셨던 정순영 회장님도 이제 뭐 해외 출장에 정순영 회장님께서 이제 여러 번 참여하셔서 제가 모시고 그래가지고 그분도 이제 가까이 이렇게 모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 회장님 그 형제분들은 정상영 회장님만을 빼놓고 제가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친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파악했던 분이다가 먼저 중동 진출을 가지고 다른 견해를 가지셨던 이제 정인영 회장님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정인영 회장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동 진출을 놓고 두 분 의견이 차이가 났던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다가 의견 개진을 정종 회장님께 하는 편이었고 그다음에 정종 회장님은 이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정세영 회장님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 자동차 공업이 뿌리내리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제 공을 많이 이제 세우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연세 차이도 있고 또 이제 뭐 도려시렸지만은 정세영 회장님께서는 뭐 대부분의 경우에 정종 회장님의 뜻이나 방향 이런 것을 수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종 회장님께서는 정종 회장님께서 이제 가지시지 못하셨던 어떤 그런 그 자동차 산업 전반에 관한 뭐 국제 관계라든가 해외로부터 기술을 들여온다든가 무슨 뭐 자본을 들여온 국제 관계 이런 쪽 부분에는 또 이 정세영 회장님께서 보다 이렇게 좀 국제 감각이 뛰어나시고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신 그 정세영 회장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 현대 시멘트를 맡은 정순영 회장님은 뭐 거의 그 당시에 이제 그 그룹 회사이긴 하지만은 독자 경영을 이제 하고 그래가지고 뭐 정종 회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무슨 이렇게 경영 이런 쪽에서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나누고 그럴 관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대체적으로다가 이 정종 회장님께서 이렇게 추진하신 방향 이런 쪽 부분에서 그 형제분들이 잘 수렴해주고 그 중동 진출을 빼놓고는 이 현대양행을 맡으셨던 인영 회장님이나 그다음에 정세현 이런 분 쪽에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느낄 수 있던 어떤 무슨 서로의 의견 충돌이라든가 무슨 그런 건 없고 잘 이렇게 형제분들끼리 의견이 이렇게 다 일치되고 순조롭게 분위기를 유지하셨던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이제 정부 또는 정치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와의 관련성에 관한 질문인데요.
현대가 뭐 우리 일처럼 현대가 조선사회로 뛰어든 것은 이 정부의 공업 정책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현대가 이미 이런 조선사회를 기획하고 있는 단계에 마침 정부가 그런 공업 정책을 발표한 것인지 그 조선사업 진출에 관한 네, 그거는 아주 거기에는 중요한 한 일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면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는 이제 우리나라 방위산업, 그다음에 우리나라 중화공업의 육성, 그다음에 한국하고의 미국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그게 왜 이제 중요한 부분이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에 물론 우리 정말 이 첨단 무기라든가 소위 이 중화기, 그다음에 무슨 뭐 탱크라든가 무슨 뭐 이런 중화기 같은 거 이런 부분에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의 기술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그런데 근데 박 대통령은 그 당시에 물론 정주영 회장님도 이제 박 대통령의 그런 의견을 이제 이렇게 공감하고 동조하셨겠지만 중화공업 육성이라는 건 말이에요. 우리나라 산업 고도화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다 중화공업 육성이라는 게 혹시 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참 미국이 껄끄러워하는 자주국방이라는 문제는 그건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중화공업이 기반이 돼야만 민수로서 중화공업, 철강이라든가 우리가 뭐 조선이라든가 심지어 수송 장비, 자동차라든가 중장비 이런 것과 우리가 예를 들면 탱크라든가 우리 자체 수송 능력이라든가 무슨 뭐 그게 다 철강 산업이라든가 뭐 전자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 있고 같이 같은 겁니다. 민수 쪽으로다가 그 기술 그 기반을 옮기면은 그게 방위 산업이 되는 거고 그 부분을 민수에 주장하면 단순한 중화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박 대통령하고 정종 회장님하고 그런 데 대한 그런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중공업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거고 우리 무슨 뭐 자동차라든가 차량 이런 거는 바로 우리가 탱크 개발하고 관련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이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교감과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같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사석에서 박 대통령께서 우리 그 중학 공업 기반을 위해 가지고 무슨 뭐 예를 들자면 조선이라든가 중장비라든가 무슨 뭐 차량 공업 이런 것이 중요하니까는 뭐 한번 뭐 좀 이렇게 권장을 해서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교감이 다 같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를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75년 전에 가지고 우리 정부는 정말 석유가가 여기 뭐 정말 2년 전후에서 한 6배나 오르고 이런 사회다. 너무 굉장히 이렇게 암담했던 그런 상황에서 대책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또 필요한 위화를 어떻게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그래서 이제 정종 회장님이 중동 진출을 이렇게 과감하게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당시에 정부 경제 관료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런 것을 뭐 결정하고 무슨 권장하고 이런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정종 회장님께서 어느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현대건설이 우리가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어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어차피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입찰을 통해 가지고 국내 뭐 토목이나 건설 프로젝트 같은 걸 큰 걸 따면 말이야 꼭 이 언론이나 뭐 이 경쟁업계 이런 쪽에서 우리가 정부하고 이 유착을 해가지고 이걸 땄다고 그러는데 아주 내가 그 소리가 그냥 아주 진저리가 나. 그리고 그건 옳지 않은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중동에 나가게 된 그리고 동기 중에 하나가 큰일 딸 때마다 정경유착이라는 소리가 내가 듣기 싫어서 내가 또 중동에 더 열심을 내가 기울인다는 그런 말씀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관계를 이제 크게 내놓으면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현대 그룹의 일 자체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에 정종 회장님이 이제 맡았던 전경일 회장이라는
우리 경제계를 대표하는 어떤 부분에서 그 공인적인 입장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현대 그룹 쪽 일이라는 거는 뭐 정정 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유착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다고 이러는 것보다 정정 회장님 매번 그런 그 이 정부의 인허가 문제라든가 무슨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일을 주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부조리 같은 거를 늘 그렇게 그 아주 이 못마땅해 하시고 이야기를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전경련에서 경제계를 대표하는 이런 그 이 공인 입장 쪽에서는 정정 회장님이 그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하셨던 게 뭐냐면은 하다못해 경우에 따라서 현대까지도 좀 뭐라 그러나 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떠나가지고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부조리하고 참 그럴 경우에 그다음에 경제에 해로울 때는 언제든지 정말 그 강하게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이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게 뭐 금융 정책이든 세제 정책이든 간에 어떤 정부의 무슨 뭐 어떤 특정 분야를 뭐 육성하고 안 하고 하는 이런 그 경제 정책 전반에서 의견이 이제 뭐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를 경우에 정의원님이 그걸 뭐 어떤 장관이나 무슨 청와대나 무슨 정부의 눈치 같은 걸 보지 않고 항상 당위성에 입각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부처 뭐 담당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의견 충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가 나빴던 경우도 여러 번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정정 회장님께서 이제 그 이 정부 입장, 뭐 집권당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청와대 이런 입장과는 달리 경제계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개진하고 그럴 때.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신군부 초기론 쪽에서는 정정 회장이 못마땅해가지고 정정 회장님을 정정 회장 전경련 회장으로부터 그야말로 끌어내서 교체하려는 그런 그 움직임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정정 회장님 거기에도 그 맞섰죠.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한 예를 들면은 저 신군부 초기 때 소위 중화공업 무슨 통폐합이니 뭐니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국보위 성공분과위원회에서 이제 굉장히 그런 강력하게 추진했을 때 그때 뭐 정말 서슬이 시퍼하던 시절인데 정정 회장님이 어느 업계 간담회에서 국보위 시절 얘기입니다. 아주 정정 회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 사회주의가 됐느냐 아주 굉장히 아주 뭐 민감하고 강력한 발언이거든요. 아니 민간이 만든 기업을 시장 기능에 의해서 장사가 안 되면 문 닫는 거고 장사가 잘 되면 되는 거고 더 경쟁력 있는 업체가 발전하고 살아남는 거지 민간이 만든 기업을 어떻게 정부가 뭐 합쳐라 말아라 닫아라 말아라 이런 얘기하느냐는 그런 강경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정말 굉장히 서슬이 시퍼랬던 신군부 시절인데 그래가지고 무슨 이 사태가 벌어지냐면은 그 모임을 주관했던 경제단체에서 전경련 아니었습니다. 전경련 이 관련 경제단체인데 그 사회자가 신군부 쪽으로부터 그야말로 해를 당할까봐 마이크를 붙잡고 참석자들한테 호소를 했어요. 지금 정정 회장님은 좀 이렇게 격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제발 밖에 나가가지고 이 말을 제발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정도로 정정 회장님이 강했고 그 다음에 정부 측이나 집권당 쪽하고 이렇게 위배되는 어떤 전경련 건의라든가 이런 신문 보도자료 같은 걸 냈을 때 다른 회장들이 혹시 해를 당할까봐 주저하고 있으면 당신들 굉장히 정부 쪽으로부터 해를 당할까봐 그런 모양인데 이거는 우리가 원한 대로 하고 그런 소리가 들리면 당신들은 다 반대했는데 내가 주장해서 했다고 그럽시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입장을 강하고 그래가지고 참 항상 이래 정부 측 이럴 때 정조 회장님은 눈치라든가 뭐 이런 거 개의치 않고 항상 당위성에 입각해가지고 이거를 주장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정종 회장님이 이제 그런 입장을 가졌던 게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 그 관치금융에 네. 대한 폐해를 참 말씀하셨어요. 사실 금융이라는 것이 시장경제 자본주의에서 그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정종 회장님이 여러 개 이제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하는 것도 있어요. 기억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종 회장님이 관치금융의 폐해를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정말 이 은행이라는 것이 진짜 금리를 위해서 돈 꿔주고 담보 잡고 돈 꿔주고 금리만 챙기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사업성을 이렇게 검토를 해주고 이렇게 돈을 꿔주고 그래서 그런 것을 걸러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게 없다. 그래서 뭐 담보 잡고 돈 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그 금융권은 특히 은행권은 이건 전당포보다 못하다고 아주 그렇게 아주 일갈하셨어요. 그럼 왜 전당포보다 못하느냐? 정종 회장님 논리가 있어요. 전당포는 그야말로 맡기는 전당 잡히는 물건의 가치를 따져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이제 돈을 꿔주기 때문에 전당포는 돈 띄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자를 받거나 전당물을 확보해서 원금 확보를 보전하는데 우리 금융은 안 그렇다 이거야. 기껏해서 힘없는 기업들이 어쩌면 담보만 챙기고 사업성은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담보도 자주 속아가지고 담보물을 껍데기를 잡아가지고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정치권이나 정부의 힘 있는 쪽에서 부탁을 하면은 담보도 제대로 못 짜고 무조건 돈 꽂아서 돈을 떼인다 이거야. 전당포는 적어도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금융권이 제대로 되면 이게 관치금융을 물론 과거에 우리 개발 초기 때는 제한된 투자 금융 재원을 효과적으로 다 안배하기 위해서 정치나 정부의 개입이 필요했지만 우리 그런 시기가 지난 지 오랜데 아직까지도 이게 금융이 그야말로 관치, 정치의 힘을 벗어나지 못해서 이게 정말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우리가 금리가 뭐 굉장히 높았을 때, 아니, 우리하고 경쟁을 하는 대만이나 이런 나라보다 우리가 경제 여건이 나을 것도 없는데 그 사람보다 우리가 그들보다 뭐 2배 이상 금리를 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하느냐. 왜 국내만 생각을 하느냐. 응? 그래서 우리 이 금융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세계를 좀 내다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리고 뭐냐면 그야말로 경제력 집중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 회장님이 아주 정책이라든가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불만을 가지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경제력 집중을 가지고 뭐 여론이고 무슨 뭐 정말 시트하면 우리 큰 기업들을 이분은 이제 재벌이라는 말을 싫어하시니까 큰 그룹들을 뭐 금융 재원을 독식하느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무슨 뭐 10대 그룹이래야 응?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대내하면 중견기업도 안 되는 게 많은데 우리는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세계를 나가고 세계 시장을 나가야 되는데 국내 잣대를 대가지고 뭐 국내에 뭐 재벌 그룹이니 무슨 큰 기업이니 경제력 집중이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언제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해외에 나가서 국제 무대에서 외국의 10배, 20배, 100배 더 큰 기업하고 경쟁을 하겠느냐. 우리는 해외가 나갈 길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여론이나 국민 정서나 정부 정책 면에서 좀 이렇게 세계라는 기준을 놓고 좀 함께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 정책적인 면에서 뭐 경제력 집중이라든가 뭐 이런 쪽 부분에 항상 그런 견해를 가지셔가지고 항상 그 정부 쪽에 그런 기탄 없는 그런 의견 개진을 앞장서서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경련을 그만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뭐 5번 전에 마셨는데 연임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특별한 정치적 거기에는 연령이 많거나 그런 건 뭐 턱도 없으신 얘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아주 민감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아주 정말 좋은 질문인데 이제 정 회장님은 전경련의 회장이 되기 네. 4년 전부터 부회장 시절부터 전경련을 이끄는데 뭐 14명 부회장단 중에 단순한 1인이 아니고 한 4년간은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경련 일에 앞장섰고 앞장서 가지고 정말 그 전경련 회관을 건립하는데도 뭐 앞서서 출연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경련 회관도 짓게 됐는데 그 다음에 정식으로 회장이 된지도 벌써 이 5번 연임 10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물러나실 때도 됐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런지 거기는 아주 이 밖에서 모르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민감하면서 중요한 질문인데.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이 86년인데 정종 회장이 86년인가 7년인데 저를 포함해서 전경련 이제 이 핵심 임원 중에 저도 이제 하나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뭐 노태우 정권 들어서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북방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청와대 경제부처, 통일관련부처, 경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이 중국이 이렇게 개방돼가지고 우리하고 경제 교류도 이렇게 막 이렇게 진행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중국 그다음에 소련, 구소련 이런 나라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이렇게 확대하고 그래가지고 우회적으로다가 남북 관계 경제 교류를 넓히고 인적 교류를 넓히고 뭐 무슨 뭐 문화 체육 이런 교류를 넓혀가지고 통일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는 정종 회장님께서 대통령 출마라는 거를 뭐 염두에 주신다는 거는 뭐 정종 회장님 형제들뿐만 아니라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종 회장님이 이제 통일에 대한 정종 회장님의 어떤 그 이 열정 같은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전경련의 우리 선배되는 상근 부회장이나 전무나 우리 핵심부는 정종 회장님이 이런 식의 전경련 회장님을 더 연임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통일 과업에 경제 부분을 앞세워 가지고 그 기반을 놓는데 큰 일을 하시면은 정말 역사적으로다가 정말 올림픽 유치 못지않게 정말 큰 일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북 쪽에서도 정종 회장님에 대한 그런 정말 인식이 참 좋으시고 이미 그때까지 깔아놓으신 그런 기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정종 회장님한테 그 어느 계제에 우리가 읍소를 했어요. 정 회장님, 저희들이 모시고 정종 회장님 그 열정을 가지신 통일 문제, 정부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는 통일 기반을 정 회장님께서 전경련 회장을 연임하시면서 통일 기반을 쌓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회장님 모시겠으면 연임을 해 주십시오. 정 회장님께서 아직 자네들은 몰라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해서 연임을 거부하시고 구자경 회장님한테 이제 전경련 회장을 물려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는 몇 년 후에 정종 회장님께서 대선 출마를 그때 마음을 두시고 그 준비로 다 전경련 회장님을 그 당시에 이제 이때는 내가 전경련 회장을 그만두고 그 준비를 했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알았죠. 그럼 이제 뭐 좀 정부가 이제 정치 얘기 좀 넘어가서 방금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이 창업자께서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벌써 80년 중후반부터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다. 그렇죠. 자, 그 점에 이제 제가 다음 설문과 이제 앞서는지 모르겠는데 정종 회장님은 제가 이제 정종 회장님을 가까이 모셨던 걸 보면은 정종 회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무엇을 어디서부터 개선해야 되는 걸 처음으로부터 아셨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둘째, 이 정치가 정말 이 흔히 말하는 이 정치꾼들이 이 직권 욕심에 물론 직권 욕심이라는 거는 뭐 모든 정치 활동의 가장 근본이 되는데
이 모순과 여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 참 문제들, 비능률 이런 거를 아셨기 때문에 정치를 정말 정치꾼으로부터 정말 정치 풍토를 쇄신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됐다는 거를 그 가운데서 당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셨던 거예요. 그다음에 통일이라는 거를 정말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를 당신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정종 회장님이 정말 그 이룩한 한국 경제사를 바꾼 모든 큰 일들이 이분들이 소신을 가졌어요. 야, 정 회장께서 소신을 가졌을 때, 주위에서 이거 나를 뭐 이런 일을 내가 한다고 그럴 때 뭐라고 생각할까? 과연 내가 이거 해야 될 일인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분이 대권도 마찬가지야. 정치, 경제, 통일 문제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 내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내 건강과 열정, 그 다음에 내 이 상상력을 바쳐서 국가 민족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남들이 뭐랄까, 여론이 뭐라고 그럴까, 그 다음에 나들은 노역이라고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통령에 안 나오셨다면은 저는 분명합니다. 그거는 더 이상 이봐 해봤어 정신의 근간을 가진 더 이상 정주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이 선택을 참 안 했지만은 대통령에 나오는 거는 정종 회장님의 모든 것을 미뤄볼 때 이 양반이 대통령 출마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자기 본인의 속성, 기질, 신념 이거를 볼 때 그 양반이 대통령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어떤 면에서 운명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 회장님께서 또 그런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졌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확신,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제가 꼭 하는데 정종 회장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이런 신념, 확신, 자신감을 가졌는데 대통령에 안 나왔더라면 그 부분은 마지막에 정주영이기를 단념한 분이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좀 정리하면 이 창업자께서 정치를 통해 이루어야 한 바는 무엇이라고 좀 일목요연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뭐 확실하죠.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을 뭐 제도서부터 무슨 규제서부터 모든 거를 바꿔가지고 보다 효율화하는 새로운 그런 경제를 성장 동력을 새로 만들어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 그 다음에 정치를 정치적인 면만 치우친, 집권 욕심에만 치우친 그런 정치꾼으로부터 정치를 참신하게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새로운 정치 쇄신하겠다는 욕심, 의욕, 그 다음에 통일을 하겠다는 그런 신념, 그리고 당신께서 그런 항상 뭐 40-50년 동안 그 한가운데서 직접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을 바탕으로다가 무엇을 어떻게 고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그런 것들이 이분이 이제 뭐 가졌던 신념이고 그래서 대통령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기록에도 남아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은 나더러 사업에는 성공했는데 마지막에 대통령에 나와서 나더러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걸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나는 내 나름대로 확신과 신념, 자신을 가지고 대통령에 나왔는데 국민들이 그거를 이해 못하고 나를 뽑아주지 못해서 나는 선택되지 못했을 뿐이지만은 진짜 실패자는 나 정주영이 아닙니다. 진짜 실패자는 국가를 부도낼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IMF라는 그 아주 참혹한 고통을 겪은 국민이 제일 큰 실패자입니다. 둘째 실패자는 우리 역사 이래로다가 어쩌면 영원히 최초로다가 우리 국가를 부도낸 대통령으로다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국가를 부도낸 선택된 대통령, 그 사람이 실패자입니다. 나는 그저 국민한테 선택이 못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논리적으로 다 이렇게 모순이 된 것 같지만 이건 어떤 완벽히 맞는 얘기 아닙니까? 특히 결과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정종 회장님께서 왜 대통령에 나왔는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정종 회장님께서 정말 정종 회장님이 대통령 나갔다가 선출 못된 건 과연 정종 회장님 개인의 여론 면을 볼 때 과연 정종 회장님은 실패하셨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한 그런 답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 화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담입니다. 혹시 정치 참여를 제안받은 적은 없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학생 때는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웅변대, 토론대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다니고 그래서 주위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조금 철이 들고 한 시기에 이 정치라는 분야는 내가 몸담을 때가 아니라구나. 제가 그런 생각은 제가 쳐들고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제가 정치학원 좀 말게 이제 이렇게 관료 제안은 제가 이제 몇 번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 길이 아니고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야는 역시 이 기업계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관료가 될 기회 또는 정치 쪽에 참여할 그런 기회가 이렇게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창업자는 그런 식으로 제의를 한 적 없고? 그럴 기회는 없었습니다. 예.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창업적의 마지막에 이제 대북 사업의 혼신의 정리를 다 하셨는데 우리 구수사께서 혹시 창업자가 대북 사업을 구상하거나 추진 계획 같은 거 갖고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나 좀 주변에서 봤을 때 느낀 적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대북 관계에서 정 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 애초에 이런 구상을 하고 있었는지 대북 사업에 대한 구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정 회장님의 이제 이 생각의 특징이라는 것은 항상 이 부분은 안 마셨습니다. 예. 본질적인 문제를 항상 중요시했어요.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이 지역적인 거를 과감히 항상 이렇게 본질에 접근하시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정 회장님이 굉장히 각별하시다는 것은 본인이 이제 이 고향 출신이 이북이라는 것. 네. 거기에 대한 물론 이제 이 남다른 이런 뭐라 그러나 정서적인 감정적인 집착이 있으신 것도 이제 한 이유 있지만은 정정 회장님께서는 늘 이런 말씀을 이제 사석에서 편한테 측근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참 이게 어리석지? 그러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게 공산주의든 또는 민주주의든 간에 이데올로기라는 게 사상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보다 좋은 정치 시스템, 좋은 사회, 좋은 경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는 건데 결국은 사람이 만든 거야. 근데 거기에 도대체 얽매여 가지고 이 남북한 분단이라는 게 딴 나라하고 우리는 달라. 다 이북 사람들이 김씨, 이씨, 박씨, 정씨, 최씨들이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동생, 무슨 우리 혈육들이 거기 지금 분단돼서 살고 있잖아. 아니 그러면 잘 살겠다는 그런 이데올로기하고 도대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딨어. 우리 혈육들, 형제자매,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있는데 소식도 모르고 연락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 이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우린 통일이 돼야 돼. 응? 이북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무슨 인종이 다르거나 피부 색깔이 다르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같은 뿌리인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세계에서 위상이 왔는데 이게 분단되어 있다는 게 좀 우리 민족적인 수치야. 통일돼야 돼. 응? 근데 이 통일이 이게 과연 말이야 이게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어떤 부분에서는 특히 북쪽 그리고 남쪽을 포함해서 이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좀 뛰어넘고 과감하게 문을 개방하고 접근하면은 이게 가능한 일이야.
언제든지 언제까지 우리가 서로 비방을 하고 그다음에 이 휴전선에서 뭐 시트타면 뭐 소리야 뭐 총을 쏘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 맞고 뭐 그러더라도 어쩌면 자기 내치면에서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우리 정부 쪽에서